입니다. 저번에 그 이상한 정리를 하나 했죠. 시벤코 정리라고. 근데 그 정리에 따르면 어, 그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문제를 이제 풀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그게 수학적으로는 말이 되는 거였는데 이게 실용적인 면에서 좀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그 수학적인 어떠한 펑션을 어프록시메이션 한다는 측면에서는 시벤코 정리는 그러니까 그것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트레이닝 셋이 어쩌고 테스트 셋이 어쩌고 뭐 그런 거는 그 정리의 스테이트먼트에도 없고 그런 거는 걔네가 그냥 관심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떠한 이게 뭐 구불구불한 의미의 이제 펑션이 있을 때 그거를 내가 뭐 넌 리니어한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걸어가지고 걔를 맞출 수 있겠다. 라는 거를 이제 설득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이론적으로 쭉 정리를 한 거지. 뭐 데이터 분석을 그거 가지고 할 거냐고 그런 생각 이제 전혀 하지 않았죠. 그냥 문제만 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떠한 피팅을 해가지고 주식 같은 거를 오늘 시점까지 딱 맞췄어요. 그러면은 그 동일한 모델의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었다고 치고 그 네트워크에 내가 넥스트 데이터를 넣었을 때 그 넥스트 데이터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뭔가 예측을 돼야지 우리가 쓸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값을 잘 맞추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 오늘 값은 나도 알아. 그쵸? 어제 값을 잘 맞추는 것도 의미가 없어. 돈을 벌 수 없으니까. 내일이랑 내일 모레랑 이러한 값들이 이제 또 잘 맞춰야 되는 이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 자료 같은 것도 이미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셋에서 개인지 고양이인지 잘 맞추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건 나도 이제 보고 나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보지 않은 데이터에서도 얘가 이제 잘 맞춘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내가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공장 같은 데서 불량 같은 거를 디텍할 때 어, 잠깐만요. 아니 되고 있겠지? 소리 얼마 전에 또 실수해가지고 되게 불안한데 불량 같은 거를 막 디텍을 할 때 그 내가 이제 보면은 불량인지 양품인지 알 수 있는데 안 본 그 어떤 물체에 대해서도 누군가 컴퓨터가 이제 불량인지 양품인지 꽤 높은 정도로 분류를 해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본 데이터에서는 되게 잘 맞추는데 안 본 데이터에서 이제 영 이제 적합이 깡이다 이러면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약점에 대해서 좀 오늘 언급을 하고자 해요. 먼저 그 오늘까지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저번 학기 제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너무 쉽죠, 다. 다음 수업부터는 그래 좀 다른 내용. 그 너무 쉬울 것 같긴 한데 일단 모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모델이 아니야. 그러니까 모델이라는 거는 X에서 뭔가 Y로 가는 어떤 관계가 있을 때 모델이라고 이제 보통 하는데 이거는 그냥 YI는 0 곱하기 XI 그러니까 X에서 가는 관계 따위는 없고 얘가 그냥 0이 돼서 이제 사라지게 되면은 YI는 그냥 입실론 I죠. 그러니까 YI는 오차항에서 이렇게 패턴을 그냥 뽑아갖고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x는 0부터 1까지 100개의 변수로 뽑았고 쉐입을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y는 랜덤에서 그냥 뽑았어요. 그 다음에 0.01로 해갖고 그냥 오차를 좀 이렇게 눌러줬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제가 그 노말에서 그냥 뿌렸다는 거를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그냥 마치 그 한 100일 정도의 주가 자료인 것처럼 이제 보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야 이게 그 요 1 다음에 넥스트 값이 얼마냐 이렇게 누가 이제 물어본다면은
그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약간 또 떨어지는 기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이제 조금 더 보수적이게 보면은 막 선을 좀 이렇게 그을 수도 있겠지. 뭐 요렇게 이제 지지선을 잡아가지고 이게 요런 지지선에 의하면은 지금 약간 이제 5차에서 내려간 거고 그 다음에 반등할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뭐 그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답이 없죠. 끝나봐야 알지. 다 지나봐야 알지. 그렇죠? 요거를 한번 맞춰봅시다. 그러니까 내가 어 솔직히 랜덤에서 뽑긴 했어요. 랜덤에서 뽑긴 했는데 얼핏 보면 주식자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맞춰봅시다. 이러한 데이터를 이제 봤다고 생각을 하고 시벤코의 정리에 의하면은 그냥 레이어를 이제 하나 추가한 다음에 거기에 뭐 노드 수를 엄청 많이 잡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렐루를 이제 걸어주면은 걔가 이제 표현력이 엄청나지게 돼서 이러한 우리가 그 랜덤으로 이렇게 뭔가 이제 보이던 그 패턴들 중에서도 뭔가 숨어 있는 언더라인을 이제 다 파악한다는 거죠. 그래서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잠깐만. 시드를 잡아주고 리니어로 해서 아웃풋 피처를 512로 받아주고 렐로를 걸어주고 여기 이제 다 똑같은 코드니까 그 다음에 다시 리니어 트랜스폼을 이제 하는데 512를 이제 1로 압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로스 펑션은 MSE를 사용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배운 로스 펑션 두 개밖에 없는데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쓸 때는 y가 이제 0 또는 1꼴로 나올 때고 y가 이렇게 연속형으로 나올 때는 MSE 로스를 써야 된다고 했죠. 그래야지 이제 그 손실함수를 이제 플러스를 했을 때 예쁜 모양, 즉 컨벡스 펑션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옵티마이저를 이제 뭐 그쵸 신경 써서 아담으로 또 만들어주고 에폭을 1000번 진행해서 Y 햇을 이제 네트워크 이거 뭐 똑같은 코드입니다. 그쵸? 컨벤셔널 코드이고 요거를 이제 진행을 하면은 어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시멘코의 정리에 의해 가지고 되게 잘 따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데이터를 너무 과하게 따라가는 느낌도 없고 그 중간에 있는 언더라인 펑션을 잘 찾아가지고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쵸? 어. 자, 누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딱 가는데 누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중앙사선으로 적합을 시켰어요. 근데 나는 이게 아무리 봐도 뭔가 이제 정규 분포 같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 와이드를 다 모아갖고 정규성 테스트도 뭐 배운 대로 좀 해보고 이거 그 노말 이제 그 뭐 큐큐 플러스 모르겠구나. 하여튼 뭐 큐큐 플러스라고 있습니다. 정규 분포인지 뭐 체크를 하는 뭐 그런 것도 그려보고 하니까 이거 정규 분포인 것 같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정규 분포라는 게 사실이면은 이 다음 값을 얼마로 예측하는 게 맞아요? 0으로 예측하는 게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냥 평균이 0인 정규 분포에서 내가 랜덤으로 해서 뽑는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값이 얼마일 것 같냐 그럼 평균이 0이니까 0이겠지. 물론 0은 안 나오겠지만 0 근처가 나올 거 아니에요. 무슨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어디 있고 내려가는 패턴이 어디 있어요. 그냥 얘는 이제 랜덤에서 뽑은 것 같은데. 근데 누구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생성했는지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퀵플러 그렇으니까 정규분포가 맞는 건가?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하긴 한데 현실적으로 그냥 제가 경험 삼아서 그러니까 학문적인 그런 거 말고 이 주황색 선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좀 잘해 보여. 그러니까 뭔가 모형을 써가지고 적합을 시켰는데 뭐 통계학과 출신이 뭐 이렇게 막 그 뭐 쓱 가가지고 뭐 큐큐플라 하나 그냥 딸랑 하나 그리더니 0인데요 이러면은 되게 싫어해요. 위에서 그러니까 성의 없이 느껴지잖아. 우리는 나름대로 고민을 한 건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거를 내가 맞다라는 거를 이제 보이는 방법이 뭐 내일 지나보면 아는 거죠. 그 내일 누가 맞추나 보자. 약간 이제 이걸 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좀 잘 맞추는 사람이 이제 더 이제 잘 맞추는 건데 그 논리를 조금 변형을 하면은 내가 지금 100개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한 80개 정도만 그냥 관측을 했다고
그냥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시점으로 들어갔고 지금 최근 20개의 시점을 내가 관측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만 갖고 학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얼마일지 맞춰보는 거를 둘이서 이제 경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여준 데이터에 대해서 모형을 자유롭게 뭐 0으로 맞추든, 그러니까 뭐 아니면은 뭐 DNN을 쓰든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요 데이터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검사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1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맞춘 다음에 20일 동안 기다릴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방식을 많이 합니다. 그럼 누가 진짜 맞는 말인지 보기 위해 가지고 전체 데이터를 이제 8대 2로 나누어 가지고 8만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X에 저장했나? X에 저장했죠? 실행만 해갖고 잘 기억이 안 나네. 그쵸. 요게 이제 데이터인데 이제 X의 이제 랭스가 100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100개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내가 이 100개의 데이터 중에서 80개만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XTR은 요 코드는 알죠? 처음부터 80개까지. 그 다음에 YTR도 Y를 이제 80으로 이렇게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전체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나는 전체 데이터를 보지 못했고 이 주황색에 있는 데이터만 이름은 그렇구나. 아이씨, 색이 이상하게 보이네. 그림이 이렇게 안 예쁘게 느껴지지 오늘따라. 그쵸? 여기 주황색에 있는 데이터만 관측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여기 있는 데이터는 그냥 서로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선의의 경쟁. 그러니까 나는 0으로 맞출게, 너는 DNN으로 맞춰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데이터를 또 정리를 해야 되겠죠. X 테스트라고 잡아주고 X는 이제 80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Y 테스트라고 잡아주고 Y는 80부터 끝까지 이렇게 데이터를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테스트를 한번 그려보죠. 이 주황색을 관찰했다고 둘이 이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초록색을 가지고 누가 더 잘 맞추는지 이제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적합시킵니다. 이 코드가 좋다. 잠깐만요. 이렇게 그리는 게 더 예쁘구나. 그래. 이거 했고 쉐입을 찍어보면 이렇게 되고 정리를 잘 해놨네. 이게 네트워크를 이제 학습을 시키는데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사실 이게 궁금했어. 이 시드를 잘 잡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네트워크를 이제 적합을 시키는데 토치 얘네 컨설 이 몇 개지? 512? 토치에는 원래 이 숫자를 막 급하게 외우고 오거든요. 오늘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그 다음에 512에서 1로 받아줘야 되지. 이렇게 하면 네트워크가 설계되고 여기에 이제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해줄 건데 토치 nn msc 로스를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를 만들어 줘야 되고 토치 nn 아니지 옵팀
그 다음 이제 학습을 시킬 건데 이렇게 하면 이제 그 폼은 돌릴 준비가 끝나죠. 폼은 몇 번 돌리지? 몇 번 돌렸어요? 300번? 1000번? 1, 2. 여기서 이제 조금 헷갈리는 게 원래는 이제 이렇게 짜거든. y 햇은 네트워크 x, 그 다음에 로스는 로스 y 햇 y 이렇게 짜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 아니지, 미분을 해야지.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해야죠. 원래 이게 정석인데 우리는 지금 처음 80개만 갖고 학습을 하기로 약속을 했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에 네트워크 X가 아니고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얘도 뭔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변수가 너무 많아지고 갑자기 그 되게 엄청 피곤해지거든. 이러면은.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넣읍시다. 이렇게. 그래도 되죠? 그럼 얘는 그냥 YTI 이렇게 쓰면 되죠. 요거만 갖고 이제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키면은 처음 80개만 갖고 이제 네트워크를 학습을 합니다. 오, 되게 빨리 도네. 자, 그럼 그래. 학습시키기 전이랑 원래 좀 비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학습된 거만 봅시다. PLT 그래. 요 레이아웃에 그게 산정도로 그린 이유가 있었구나. 적합선을 그리는 게 좋으니까. 요렇게 지금 데이터가 있고 총 100개를 관측했지만 제가 임의로 여기 있는 파란 점들만 가지고 학습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학습 판넬을 플러스에 그려보면은 네트워크 X의 TR 요렇게 하면은 트레이닝 셋만 갖고, 그러니까 네, 트레이닝 테스트 설명 안 했구나. 여기서 그 8대2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이 8에 해당되는 거를 트레이닝 셋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연습하는 셋. 그 다음에 2에 해당되는 거를 테스트, 그러니까 검증을 하는 셋이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이 트레이닝을 가지고 적합시킨 결과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초록색 선이 이제 적합 결과인데 잘 따라가죠?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증가하는 추세가 있는데 떨어지다가 다시 이제 반등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논리대로라면은 이 뒤쪽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예측할 것 같아? 이렇게 간다고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기세를 탔잖아요. 테스트에 대한 예측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예측을 하겠지. 당연히 빨간색처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쵸? 어, 이거를 이렇게 그려도 되겠죠? 어차피 두 번 나눠 갖고 내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그린 건데 그냥 전체를 그리면은 그냥 이 위에 코드하고 여기 두 개 주석 처리한 코드하고 그냥 똑같은 효과가 되는데, 이 결과를 잘 보면은 파란색 데이터, 그러니까 이미 보여주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되게 잘 맞추는데 안 보여주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엉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신 데이터에서 적합이 아주 안 좋아집니다. 이럴 거면은 차라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0입니다 하는 게 더 낫죠. 그렇죠? 주황색을 더 잘 맞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 상황이 오피팅이라 그래요.
그 오버피팅이라고 이제 하는 거는 그 너무 이제 그 보여주는 데이터에서 트렌드를 이제 언더라인 펑션을 파악해야 되는데 내가 좀 파악하지 않아야 될 것들도 같이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거지. 그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통계학과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건데 원래 오버피팅에 대한 정의는 그냥 위키피디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레이닝 셋, 그 다음에 테스트 셋을 나눴는데 트레이닝에서는 적합이 잘 됐지만 테스트에서는 적합이 이제 잘 안 되는 현상을 오버피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비유를 하면은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뭐 그 이번 주말에 무슨 시험을 쳐요. 토익 같은 거 시험을 치는데 내가 기출문제 10회분이 있어. 10회분이 있는데 그 딱 10회분밖에 없어요. 그 시험은 10회밖에 시행되지 않은 시험이라 가지고. 근데 내가 그 공부를 할 때 이거 그러니까 사람마다 전략인데 그 10회분을 다 이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한 8회분이나 요 정도까지만 공부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최대한 해보고 나머지 2회분은 아껴두는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실전 대비용으로 내가 진짜 잘 공부하게 맞는지 그런 거를 좀 점검하는 용도로 빼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이제 두 학생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학생은 이제 10회분의 모의고사는 평균이 한 98점 정도 나왔어요. 근데 실제 이제 시험을 봤는데 한 70점이나 60점밖에 못 받았어. 근데 어떤 학생은 그 8회분에 있던 거는 한 80 몇 점 나오고 나머지 2회분도 풀었는데 한 또 80점이 나왔어요. 실제 시험에서 80점이 나왔어. 그러면은 두 번째 학생이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보여준 데이터에서 100점을 맞추고 80점을 맞추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테스트, 그러니까 언신 데이터에 대해서 누가 더 잘 맞추는 건지, 그거를 이제 실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가덕합이라는 거는 그 실력 차이가 되게 심한 사람들 있죠. 모의고사는 되게 잘 봤는데 실제 시험에서 영 엉망인 애들은 뭔가 이제 잘못 학습을 하고 있는 편인데 그 잘못 학습을 하는 게 보통 이럴 경우에 많이 생깁니다. 그냥 그 10회분을 막 1년 동안 계속 반복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하루 보고 이틀 보고 그러니까 1년이라고 비유를 하면은 F옥을 이제 365분 동안 이제 돌린 거지. 그거를 막 돌리니까 한 300번쯤 되니까 문제에서 다음을 읽고 이러면 답 3번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 막 외워가지고 그 문제만 보면 다 답이 뭔지 알겠어. 그리고 그냥 어떤 문제는 막 그림이 있는데 아 그래 이 그림은 답이 4번이었지. 이게 이제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시험에 딱 가놓으면은 그런 거랑 이제 똑같은 패턴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이랑 이런 거는 문제를 출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뭔가 이제 속마음을 내가 읽어서 푸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그 속마음이 있고 내가 이 개념을 이제 문제를 내고 싶을 때 이러한 버전으로 말을 쓸 수도 있고 저러한 버전이 그림을 넣을 수도 있고 거기는 약간 이제 오차가 섞여갖고 문제가 출제되는 건데 나는 그냥 거기는 오차 이 그림이 나오면 답이 뭐야 이 그림이 나오면 답이 뭐야 이렇게 이제 하면은 오버피팅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원래 오버피팅의 정의인데 통계학과 버전으로 설명하면은 느낌이 그냥 그 적합된 거를 딱 봤는데 데이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언더라인 펑션 플러스 오차거든요. 근데 내가 언더라인 펑션이라고 이제 생각되는 마음속에 선이 있어요. 마음속에 선이 있는데 그 마음속의 선보다 오차항을 좀 더 피팅한 선이 더 많이 이제 따라가고 있으면은 오 피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 마음속의 언더라인 펑션은 되게 주관적인 건데 내가 마음속의 언더라인 펑션이 만약에 이거예요. 그냥 선이에요. 그러면은 선을 제외한 뭐 이러한 패턴을 따라가는 거는 무조건 다 오버피팅이에요. 근데 내가 그냥 데이터를 딱 봤는데 내 마음속에 선이 그냥 요 정도예요. 그럼 요렇게 보면은 내 마음속에 언더라인이 얘가 잘 따라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버피팅이 아니다라고 이제 처음에 그냥 그 개스를 할 수 있어요. 그냥 예측을. 그럼 결국에는 오버피팅이라는 거는 통계학과 버전으로 다시 설명하면은 그 마음속의 선, 그러니까 언더라인 펑션 이외에 오차항을 피팅하고 있는 게 오버피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언더라인 펑션을 피팅하는 거였는데 오차항을 피팅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는 트루는 알고 있으니까 일단 요게 마음속의 선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가는 패턴 같은 거를 이제 보면서 여기 오차항을 이렇게 내가 너무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면은 오버피팅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차항을 따라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그러니까 내가 학습해서는 안 되는 패턴을 학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규 분포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동전을 막 던져요. 동전을 막 던지는데 앞면이랑 뒷면이 막 나오겠지? 근데 내가 동전 던진 거랑 1000개의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1000개의 데이터가 딱 있는데 동전이 이 패턴을 잘 보니까 연속으로 한 9번 정도 앞면이 나온 적은 없어. 어, 그런 패턴이 이제 보였어요. 막 엄청나게 학습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이제 마지막 패턴이 공교롭게도 8번 스트레이트로 앞면 이렇게 다 나왔어. 그럼 내가 이제 그 다음에는 그 9가 이제 연속으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 처음 보는 중에. 그러면 야, 이 정도면 뒷면 나올 때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를 피팅한 거냐면은 오창을 피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창에서 뭔가 규칙을 찾으려고 한 거야, 내가. 근데 그렇게 하면은 오버 피팅입니다. 그러니까 오창은 그 말 그대로 오창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자기 맘대로 뿌려지는 애기 때문에 이전에 찾았던 규칙이 다 소용이 없게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오창에서 뭔가 규칙을 찾았으면은 그 규칙은 나중에 이제 테스트에서 방해가 될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나 이거 정리를 안 했나? 근데 이런 거 어디 쓴 거 없나? 여기에 쓴 거 없어요? 없나 보다. 어. 또 오버피팅인지 아는 방법. 데이터의 수에 비해 가지고 지금 뿌려지는 노드 수가 있잖아요. 노드 수가 너무 많으면 오버피팅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통계학과로 치면은 우리는 이제 통계학과가 아니고 여기서도 했구나. X가 n by p 매트릭스라고 보잖아. 근데 n에 비해 갖고 p가 이제 너무 크면은 보통 오버피팅이 잘 나요. 그냥 단순한 모형을 해도. 그리고 우리 시험도 안 보기로 했으니까 이걸 좀 설명해 볼까? 딴 데서 설명 안 했는데 이게 내가 이거는 정리를 안 해가지고 데이터를 막 그렇게 잘 못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합격 불합격 뭐 0이면 불합격이 1이면 합격입니다. 이렇게 그냥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X는 뭐 무슨 점수 뭐 토익 점수 그 다음에 뭐 아니요 뭐 탭스 점수 뭐 이렇게 그 점수들이 막 있고 그러면 X1 그 다음에 X2 X3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이제 하나하나 관측치고 X1은 뭐 공모전 경험 같은 거야. 예를 들면 0, 0 공모전 경험이 없으면 0 있으면 1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뭐 있다고 치고 X2도 뭐가 있어요. X3도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우리는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갖고 뭐 공모전 경험도 내가 변수로 저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또 뭐가 있지? 뭐 토익 스피킹 점수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도 이제 변수로 저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학사 경고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것도 변수에 하여튼 5만 변수가 다 저장이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x 그러니까 y를 예측하려고 할 때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왜? 응? 왜? 관계 없는지 있는지는 모르잖아. 근데. 변수가 무조건 많으면 무조건 잘 맞거든요. 혹시 이거는 설명하셨어요? 변수가 무조건 많으면 무조건 잘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R 스퀘어 값이 올라가는 거를 설명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토익하고 공모전이랑 이런 거를 딱 했는데 그냥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오늘 샤워를 했냐 안 했냐 이거를 변수로 만들 수도 있죠. 했으면 1 아니면 0이잖아. 그것도 데이터잖아. 그렇죠? 그게 영향을 미치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리고 그 밸런스 게임이라고 있거든. 음. 10원 동전으로 300만 원 받기. 5만
원짜리로 200만 원 받기. 어, 다 다르죠? 1번은 여기서 내가 0으로 하고 X3에다 다 적을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머리에 딱 적어놨어요. 밸런스 게임이 특징이 뭐냐면은 이거를 무한대로 만들 수 있어. 새로운 직장에 다닌다면 이거를 내가 X2로 만들 거야. 근데 하다 보면은 우연히 이거하고 똑같은 답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쵸? 안 나오면은 내가 나올 때까지 하면 되잖아. 뭐, 여기 하면 내가 한 1000번 하면 나올 것 같은데 우연히 나오는 셋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퍼펙트 핏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X를 갖고 Y를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잖아. 이게 왜 이상한지를 따져야 돼. 왜 이상하지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지? 그리고 이런 현상이 안 생기려면 뭘 해야 되지? 일단 빅데이터 시대니까 데이터가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었나? 데이터가 많다는 거는 n이 많을 수도 있고 p가 많을 수도 있는데 지금 n은 되게 작아요. n은 기껏해야 몇 개야? 10개? 9개? 그렇죠? 근데 p를 내가 한 1000개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은 오버피팅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내가 예측을 하면은 어떠한 밸런스 지문에 딱 갔는데 뭐 예를 들어서 부먹 찍먹을 골랐다고 하자. 근데 부먹 찍먹을 이렇게 막 01, 02 이렇게 딱 했는데 우연히 이 y하고 다 맞아. 그러면은 나는 이 다른 피처는 볼 필요도 없어. 지금까지 다 한번 담았는데 그냥 다음 학생이 와가지고 얘가 합격할지 불합격할지를 이제 내가 판단하려면 뭘 물어보면 돼요? 탕수 찍어 먹냐를 물어보면 되죠. 그거면 이제 100%다 맞았잖아요. 근데 이게 약점이 뭐냐면은 금방 이제 아시겠지만 데이터가 많아져도 너 그렇게 다 맞출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간단하게 해결돼요. 이 내가 피처로 받는 변수 숫자 있죠. 밸런스 게임의 변수 숫자보다 데이터가 압도적으로 많으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피팅이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지.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X1이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있으면은 뭐 오늘 씻었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딱 했는데 그 하나에 대한 질문을 검증하기에 그러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 질문이야 사실. Y를 맞추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질문인데 이게 Y를 맞추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질문이라는 거를 판단하기에 한 요 정도의 학생이면 좀 충분한 것 같거든요. 뭐 좀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좀 내가 하고 싶다. 한 30명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 그렇죠? 근데 그 질문 플러스 탕수육을 부어 먹냐 찍어 먹냐 요것도 무의미한 질문이라는 거를 내가 주장을 하고 싶어. 30명 정도면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질문이 두 개가 들어와. 그럼 몇 명을 모아야 되지? 질문이 두 개 들어오면은 카테고리가 네 개로 나눠집니다. 그쵸? 그럼 각 카테고리에 30명씩 있어야지 뭔가 내가 안심이 되잖아. 그럼 120명이 필요해. 질문 3개가 들어오면은 몰라 나 계산 못하는데 되게 많아요. 그쵸? 질문 784개가 들어오면 끔찍하지. 그쵸? 근데 우리 X 이미지 펼칠 때 차원이 몇 개였지? 784 아니었나? 그쵸? 근데 이미지 꼴랑 6만 개 갖고 뭐를 한다고? 이러면 오버피팅을 보통 의심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피처 수가 하나 이렇게 늘어날 때마다 이제 하나를 검증할 때 5점에서 30개 정도는 충분해. 두 개면은 좀 많네? 120개. 그다음 세 개부터 난 계산을 못 하는데 하여튼 뭐 세 개부터는 이게 한 차원 늘어날 때마다 가중되는 부담이 어때요? 막 약간 저주받는 것처럼 이거를 어떻게 뭐 데이터를 얼마나 도모를 하는 거야 빅데이터가 한계가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을 차원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차원 늘어날 때마다 P가 1씩 증가할 때마다 거기에 대응되는 N은 그러니까 P가 1 증가하면 N을 30 늘리고 P가 하나 더 증가하면 N을 또 30 늘려서 60으로 만들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익스포넨셜하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P가 막 뭐 1000이나 뭐 이렇게 피처가 이제 받아지면은 되게 옵저베이션 수가 적게 느껴진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피처를 몇 개로 뻥튀기했지? 512개로 그냥 확 늘렸죠. 이러면 사실 오버피팅을 의심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딱 보자마자 데이터의 수에 비해 갖고 모델의 이런 복잡도나 피처 수가 너무 많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은 오버피팅을 의심해도 됩니다. 요게 왜 피처냐면은 이게 이제 요런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512,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y로 가는 거잖아. 근데 이제 x에서 이렇게 폈다가 y로 가는 모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 내가 이 x를 무의미하게 이렇게 막 그냥 펼친 다음에 결국에는 뭐냐면은 얘를 가지고 얘를 맞추는 거잖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x를 뭔가 전처리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512개로 내가 바꿨어. 그다음에 하여튼 512개가 여기를 x1으로 보고 x2로 보고 x512로 보고 얘가 이쪽으로 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마지막 레이어에서 받아지는 게 최종적으로 y를 맞추는 애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이제 한 개 있던 x를 전처리해서 내가 512개로 그냥 뭔가를 늘려놓은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y를 맞춘다고 이제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이제 방금 배웠던 논리를 하면은 너무 많이 늘렸어. 데이터가 100개밖에 없는데 512개? 이건 진짜 너무 많이 늘렸어.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변수가 유의미한지 유의미하지 않은지 판단하기에는 데이터 수가 너무 적다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5 피팅입니다. 이거 어떻게 지우지? 아, 달기를 한 다음에 차원의 저도침은 나와요. 읽어보세요. 빅데이터 차원의 저도 나오네. 통계학과는 알겠지. 아무튼 저처럼 염세적인 사람이 보면 이 모형은 딱 봐도 안 되는 모형이다. 100개를 갖고 있는데 피처를 500개로 뿌리고 있다. 이러면 그냥 딱 봐도 틀린 모형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피처가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도 않는다. 라는 거죠. 시벤코 정리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수학적인 거. 어디까지 했지? 잠깐만. 이거 했나? 이거 했고. 그치, 이렇게 가는 것까지 왔고. 뭐야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건 내가 미리 짜놓은 코드구나. 자, 근데 내가 이거는 통계학과에서 오랜 경험에 의해 갖고 전기분포라는 게 그냥 캐치가 됐어. 근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그림을 그리기가 되게 힘들 수도 있고, 어떤 피처가 있으면은 이게 오버핏인지 아닌지 일일이 파악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내가 그러면은 그럴 때마다 노드스를 처음부터 조그맣게 잡았다가 하나씩 하나씩 늘려나가면서 이제 하기는 좀 그러니까 요거를 좀 뭔가 눌러줄 수 있는 애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알겠어요. 뭐 차원의 저준이 뭐니 이제 다 알겠는데 하여튼 얘를 이제 해결을 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지 않냐. 제가 요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드랍아웃인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다 보니까 오버피팅이라는 문제가 있고, 오버피팅이라는 문제는 드랍아웃으로 그냥 해결 가능합니다. 끝.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버피팅을 해결하는 방법들은 되게 많이 있고, 그 중에서 그러니까 방법이 많다는 거는 뭐냐면은 제대로 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방법이 하나가 있으면 방법이 많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오버피팅을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뭐 하나 이제 제대로 해결되는 게 없고, 그나마 이제 그 중에서 좀 제일 이제 인기가 있었던 개념이 오버피팅, 드랍아웃이라는 개념입니다. 보통 책에 이렇게 써 있어서 저도 쓰긴 했는데, 이거는 그 해결이라고 보긴 좀 그렇고, 하여튼 좀 완화시켜 줍니다. 드랍아웃은 이제 뭐 어떠한 개념이고, 그럼 이제 왜 완화가 되는지는 뒤에 설명하고, 얘를 어떻게 구현하는지부터 설명을 할게요. 여기 보면 아까랑 제가 시드를 똑같이 통일했죠. 매뉴얼 시드 1로 잡았죠. 그렇죠? 이 네트워크는 아까랑 이제 동등한 초기 값에서 시작을 할 테고, 인풋 피처를 1로 잡고 아웃풋 피처를 512로 잡고, 그렇죠? 그다음 렐루를 받은 다음에 드랍아웃이라는 레이어를 넣었어요. 0.8이라는 숫자를 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리니어 피처를 한 번 더 받았습니다. 뭐 똑같은 거고, 여기 똑같고 여기 똑같고, 그 다음에 1번 쓰기 싫어서 안 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트레이닝만 갖고 또 학습한 것도 똑같죠.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학습을 하면은 해결이 되냐? 이게 이제 적합이 된 건데,
요게 적합 결과입니다. 해결이 되기는 무슨 이제 더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이게, 약간의 좀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안 맞는 점은 알겠어요. 그래. 더 이제 좀 그 뭐야. 더 오창을 따라가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더 이상해. 라는 건 알겠는데, 이거를 한 번 더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림이 바뀌는 것 같지 않아? 그림이 바뀌면 안 되잖아.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네트워크에 X 넣어갖고 Y로 출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림이 바뀐다는 거는 네트워크 파라미터가 계속 바뀐다는 건데, 그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 말고, 하여튼 지금 네트워크 출력이, 그러니까 맞든 틀리든 그건 중요한 게 이제 더 이상 아니야. 일단 그림이 바뀐다는 것 자체가, 코드 자체가 일단 틀렸다는 거고, 올바르게 이제 쓴다는 사용법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트워크에는 여러 가지, 얘도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속성들이 있는데, 트레이닝이라는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얘를 찍어보면은 여기는 지금 true라고 나와요. 그렇죠? 근데 내가 여기 이벨리에이션 모드라는 이제 메소드를 사용하면은 트레이닝을 찍었을 때 false로 바뀌게 됩니다.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네. 그리고 위에 코드랑 똑같이 실행을 하면은 이번에는 완화되죠. 얘도 갔어. 야, 얘도 틀리긴 틀렸어. 무슨 증가하는 추세가 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거에 비해서는 낫잖아요. 요거보다는 잘 맞추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저거 대비 이거는 좀 더 이제 양호한 모델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거는 드랍아웃 레이어는 도대체 뭐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이제 요게 첫 번째로 궁금하고, 두 번째로 궁금한 거는 왜 결과가 아까 랜덤으로 나왔지? 라는 게 또 궁금하죠. 혹시 지난 시간에 제가 숙제 냈는데 그거 했어요? 그걸 했으면 좀 설명이 더 잘 이해될 것 같아가지고. 드랍아웃 레이어라는 게 있으면은 일단 x를 0부터 1까지 제가 101개로 했어요. 그러면은 뭐가 좋냐면은 이렇게 언더바 x라는 거를 잡았을 때 0이랑 그 다음에 0.1이 딱 떨어져요. 0.2가 딱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숫자가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좋아요. 그 다음에 드랍아웃 레이어 내가 아까 넣은 거 있죠? 이거를 그냥 편에서 0.9라고 제가 이제 했습니다. 0.9라는 숫자가 이제 뭘 의미하는지는 난 잘 모르겠고, 0.9라고 설정해서 얘도 레이어잖아요? 그러면 드랍아웃이라는 내가 변수 이름을 통해 가지고 레이어를 선언을 하고, 거기에다가 언더바 x를 넣었습니다. 언더바 x를 넣어 갖고 이제 출력 결과를 비교를 해봤는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규칙이 있거든요. 여기 6.3이라는 거는 여기 대응하는 A인 것 같아. 0.63에. 그렇죠? 근데 첫 번째 이제 눈에 띄게 딱 보이는 거는 드랍아웃 레이어를 통과하니까 0이 되게 많아졌네. 일단 첫 번째 그게 눈에 띄고, 살아남은 애들은 값이 어떻게 됐지? 10배가 증가했죠? 그쵸?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0.9고, 또 하나 특징은 얘는 실행할 때마다 살아남는 애가 조금씩 달라요. 이번에는 2.8이 살아남았는데 그 다음에는 2.8은 갔어요. 그쵸?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이제 결과 랜덤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그 90이라는 거는 90%의 밸류들이 랜덤으로 빵이 되는데, 살아남은 애들은 10배가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0.5라고 하면은 랜덤으로 이제 그 50%가 이제 빵이 된다는 의미가 될 것 같아요. 한번 확인을 해보죠. 그쵸? 아까보다 많이 살아남는 것 같죠? 0.1로 해볼까? 잘 안 보이면. 그쵸, 이제 확실히 많이 살아남는 것 같죠? 그래서 요거는 내가 얼마만큼의 옵저베이션을 얼마만큼의 비율로 날릴 건지를 이제 결정하는 파라미터이고, 자 50으로 하면 살아남은 애들이 이제 얘인데 0.54, 여기에 대응하는 애는 뭐지? 0.27이지. 왜 10배가 안 됐지? 얘는 2배가 됐네요. 그쵸?
그러면 얘가 지금 0.5로 했을 때는 2배가 되고 0.9로 했을 땐 10%만 남았을 땐 10배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x를 다 더해요. 그 다음에 드랍아웃 레이어로 통과한 애들을 다 더해. 그렇게 하면 총합은 대충 일정하게 맞겠죠. 드랍아웃 레이어로 통과하기 전이랑 후랑. 왜 이런 걸 하지? 왜 총합을 일정하게 맞추지? 이게 총합이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거든. 왜냐하면 지금 드랍아웃 레이어가 어디 걸려 있냐면은 여기 걸려 있죠. 그쵸? 그리고 여기가 이제 0.8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512개 아웃풋이 노드 값이 512가 쫙 들어 있었는데 그 중에 0.2만 살아남았다는 거잖아요. 그쵸? 0.2만 살아남아 가지고 0.2만 살아남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뭐가 되지? 리니어 트랜스폼이 되죠? 리니어 트랜스폼을 하면은 뭔가 이제 개수값들을 다 곱할 거야. 그 다음에 뭐를 해요? 더하죠. 그쵸? 그 더한 값이 어디로 들어가요? 시그모이드에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레이어가 시그모이드 아니야? 없구나. 여긴 없네. 보통 이제 그 우리 로지스틱 할 때는 이 레이어가 시그모이드에 들어가거든요. 그쵸? 시그모이드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 x가 만약에 이 숙제에서 아마 요거를 경험했을 거예요. 한 20 정도 되잖아요. 이 값이 뭐가 돼? 거의 무한대가 돼요. 20이면은 내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숫자는 아닌 것 같거든. 근데 그냥 거의 무한대로 돼요. 그럼 얘가 거의 무한대로 되면은 이거 전체는 그냥 거의 1로 돼요. 그쵸? 그러니까 딱 먹혀버려 여기서. 근데 그 얘가 20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랜덤으로 내가 80개로 줄였어요. 그럼 랜덤으로 80%로 줄였어. 그럼 남은 20%만 남았는데 그것들의 이제 서메이션을 하면은 대충 이거에 그 계산이 안 된다. 20%. 한 5분의 1 정도. 그러니까 4 정도가 되겠죠. 총합이 대충. 그러면은 아까 20일 때하고 4일 때하고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냥 큰 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그모이드에 넣어서 들어가는 총합을 좀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드랍아웃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랜덤으로 노드를 빵으로 만들어 가지고 뭔가 이제 학습에 극대화를 시키는 전략인데 최종적으로는 모든 노드를 다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모든 노드를 다 쓴다고 했을 때는 내가 만약에 뭐 그 10%만 계속 써가지고 총합을 이제 어느 정도 숫자를 유지하고 학습시킨 그 웨이트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내가 입력이 드랍아웃을 이제 키지 않았을 때는 내가 지금 드랍아웃을 켰을 때 대비 입력이 대체적으로 한 10배 정도 더 이제 커져갖고 온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랍아웃을 이제 통과하든 통과하지 않든 그러니까 드랍아웃을 여기에 내가 껐다 켰다 할 건데 끄든 키든 전체적으로 최종 아웃풋에 들어가는 인풋에 총합이 어느 정도 일정히 유지하면 좋겠죠. 그럼 학습이 훨씬 안정적이 될 테니까 하는 사소한 이유가 있어요. 음. 그럼 드랍아웃이 그냥 만약에 이게 제가 차원의 저주를 설명하지 않았으면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차원의 저주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요 구조로 보면은 노드가 510이면은 솔직히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내가 그러면 그래 그럼 내가 가감하게 여기에서 10%만 쓸게 51개의 노드만 쓰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 좀 가족 합이 피해질 수도 있겠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내가 512개를 다 쓰다가 갑자기 그냥 생으로 51로 바꾸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512개의 표현력을 뭔가 유지는 하고 싶은데 또 그러니까 너무 생으로 51개로 확 줄이기는 싫어. 그럼 내가 512개는 유지하고 있으면서 학습에 참여시키는 노드만 51개만 참여시키는 거예요. 매번 랜덤으로 뽑아갖고. 빵으로 만들면서 그러면은 51개만 쓰는 거하고 뭔가 512개를 다 쓰는 거하고 중간 정도의 어정쩡한 효과가 나오겠지. 그러면서 512개를 다 해가지고 뭔가 그 변수를 다 쓰기보다는 몇 개만 좀 뽑아서 쓰니까 오버피팅에 대한 위험도 조금 덜어지겠죠. 그렇죠? 요런 게 있고 그 오늘 자꾸 말이 좀 길어지는데 이게 이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뭔가 좀 비유적으로 계속 설명하는 거야. 이게
사실 뭔가 이제 수학적인 이론에 의해 갖고 이렇게 하면 무조건 된다라는 확신을 갖고 한 게 아니고 이 대학원생이 때려 맞춘 거거든요. 이러면 될 것 같은 데는 진짜 된 케이스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이런 직관으로 하긴 했어요. 이게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아갖고 학습이 안 되면은 빼. 근데 다 빼면은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랜덤으로 빼자. 그러면 잘 되지 않을까? 했는데 잘 됐어. 그게 이제 결론인데 그러한 관점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변수들이 512개가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x라는 게 있고 전체를 했고 내가 512개라는 피처로 딱 뻥튀기를 했는데 그 뻥튀기 된 피처에서 내가 그 중에서 몇 개만 뽑아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죠. 이게 그 통계학과에서 혹시 랜덤 포레스트를 배웠으면 그 아이디어하고 완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변수들을 내가 그 랜덤하게 이렇게 뽑아가지고 분류기를 막 여러 개를 만들어요. 그다음에 그것들을 나중에 뭐라 하지? 평균을 내면서 앙상블을 해서 이제 합치죠. 그러니까 요 느낌이랑 비슷합니다. 이게 그리고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그 모든 노드들이 전문성을 그러니까 갖게 되기보다 뭔가 일반적인 성격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그 스페셜라이즈 되는 게 아니고 약간 제너럴라이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또 비유를 하고 있네. 그 내가 축구팀 감독이다. 근데 내가 선수가 512명이 있어요. 그리고 매번 내가 다음 경기에 내보는 11명은 드랍아웃으로 결정을 해. 그 나머지 이제 빵 되는 애들은 출전 안 시키고 11명이 하는데 진짜 그냥 난 그냥 드랍아웃으로 그러니까 뭐 전략 이런 거 하나도 없고 드랍아웃만 할 거예요. 계속 드랍아웃만. 그러면은 나는 공격수거든. 근데 감독이 나가래. 근데 딱 나갔는데 11명이 다 공격수야. 그럼 내가 골키퍼를 보여야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이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렐루가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잖아. 나는 여기는 능력치가 없어. 여기를 잘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근데 나는 또 여기는 잘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여기를 잘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너하고 나가 합쳐갖고 여기를 잘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이게 로컬라이징이 되면서 시멘코 정리해갖고 뭔가 이제 전문적인 특정 영역에서 이런 전문적인 얘는 딱 이 부분만 잘 맞출 수 있죠. 이런 전문적인 노드들이 서로 힘을 합쳐갖고 이 전체 이제 피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마치 비유를 하면은 이런 겁니다. 축구에서 보면 약팀이 강팀을 이길 때가 종종 있는데 그냥 그 팀에 완전 오버피팅한 거야. 그러니까 그 약팀이 강팀이 되는 게 아니고 이 강팀이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패턴은 다 알고 있어. 얘가 공격하면 얘한테 패스를 하더라. 걔한테 패스를 안 하면 어떡할 건데? 그럼 망하는 거지. 근데 이 팀은 하여튼 얘가 공격하면 얘한테 패스를 한대. 그러면은 난 다 버리고 이쪽으로 수비하는 것 좀만 특화돼가지고 선수들을 꾸려서 선수들이 전력을 짤 때도 특정 뭔가 이게 일반적인 뭐 체력을 기른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걔는 어떻게 그 컴퓨터 같은 팀이야. 맨날 이제 똑같은 루트로 패스하고 이러니까 딱 여기만 막아. 그럼 그 팀을 내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랑 다른 종류의 강팀이 오면은 지겠지.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요런 느낌인데 내가 그 감독이 이렇게 상대 팀을 분석해갖고 막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나 드랍아웃으로 보낼 거야 이러면은 나는 공격수인데 내가 나가갖고 골키퍼 볼 수도 있고 수비수 볼 수도 있고 내가 뭘 할지 어떻게 하려니까 뭐든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 팀이 망가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노드들이 어떻게 학습이 되냐면은 그 요런 식으로 특정 영역에서 죽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져. 그리고 특히 극단적으로 우리 이제 요런 노드들이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요런 식으로 된 거. 요런 거는 살아남을 수가 없지. 왜냐하면은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노드가 안 나오면 이 부분을 맞출 사람이 없잖아. 이런 애들은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윙으로 무조건,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는구나. 하여튼 나는 이제 축구에서 이제 특정한 역할들이 다 있는데 나는 그냥 뭐 지원하는 역할만 하겠다. 나는 죽어라고 골키퍼만 볼 거야. 이러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능력치를 다 길러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노드들이 이렇게 죽는 부분이 있고 대충 이렇게 되거나 뭐 요런 성들이 이제 뭐 요런 것도 있고 요런 것도 있고 얘네들끼리 맞추려다 보면은 피팅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나올 수가 없어. 이렇게 되겠지 대충. 그렇죠? 결국엔 모든 노드들은 대부분 이렇게 직선 형태나 특정 영역에서만 영위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평균을 냈을 때 결국엔 모든 노드가 학습에 이제 그 참여할 때는 각각 이제 참여를 하지만 모든 노드가 합치면서 이밸류에이션 모드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트렌드한 모든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애들로 이제 된다는 겁니다. 요게 두 번째 비유. 그 다음에 마지막이 그
하여튼 잘 모르겠으면 들어봤으면은 줄어듭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마지막은 제가 무슨 일본 만화를 봤는데 거기에 이제 콘서트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콘서트는 앙상블로도 많이 비유를 하는데, 그 콘서트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막 여기 막 이 많아요. 그 만화 보면은 이렇게 많이 있고 여기 지휘자가 있고 이건 지금 필요 없고 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다 합쳐갖고 연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콘서트에 참여하는 사람이 512명이다. 512명인데 다 같이 이제 학습에 참여하면은 조금 이제 콘서트에서도 그 약간 주도적으로 잘하는 애가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잘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얘 뭐 요게 이제 박자를 좀 놓친다, 좀 잘 못한다 해도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다 같이 참여하면은 전체적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한두 개 뭐 노드가 특정 영역에서 약하다든가 아니면 되게 너무 학습을 못한다든가 이런 게 그냥 학습에 참여 안 해요. 그러면은 결국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잖아요. 그럼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잘하는 애들만 계속 나가. 잘하는 애들만 계속 이제 실력이 늘고 이런 애들은 없어져도 티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 뭔가 이제 F폭이 진행돼도 뭐 요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근데 얘는 그냥 영향이 너무 미미하니까 나머지 그냥 요렇게 좀 주도적인 애 있죠. 그런 애들에 비해 갖고 확 죽어버린다고. 우리 데이터로 치면은 데이터가 뭐 요렇게 이제 생겼잖아요. 근데 어떤 노드가 이거 색을 못 바꾸네. 어떤 애가 이제 렐로가 하나 이렇게 걸려 있고 다른 애는 렐로가 또 이렇게 걸려 있다고 치자. 그러면은 이 512개 중에서 사실 이 두 개의 노드가 되게 지배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두 개의 노드는 되게 크리티컬해. 근데 이 두 개의 노드가 얘가 기울기가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은 전체적인 이 라인이 막 이렇게 좀 그 얘가 거의 다 이거를 설명을 했는데 이 노드 하나가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은 로스가 이제 팍팍 바뀐단 말이야. 근데 나는 대부분의 어떤 노드는 여기서는 다 빵이야. 어떤데 여기서 다 빵인데 요 끝에 요 부분만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바꿔볼까 저렇게 바꿔볼까 바꾸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얘가 만약에 이쪽으로 좀 더 잘 바꿨는데 얘가 잘못 바꾸면은 학습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한다고. 왜냐면 얘가 지배적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런 소외되는 노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512개를 다 놓는다고 512개가 동등한 계를 갖고 노드들이 이제 업데이트가 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그러니까 크리티컬한 이제 초기 값을 가진 몇 개의 노드들 위주로 업데이트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크리티컬하지 않은 애들은 뭐 내가 이제 그 잘하나 마나 뭐 상관없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니까 학습을 뭐 하든 말든 상관없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잘 안 합니다. 근데 어 노드를 랜덤하게 뽑아낸다면은 일단 그 한 노드가 이제 많은 부분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구조상을 안 맞는다 그랬죠. 그 노드가 빠지면 어떡할 거야?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요 끝에 있는 요 부분만 설명하는 노드들도 갑자기 막 이게 막 그 능력치가 막 개발이 돼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언제 나가고 뭐를 하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모든 부분에서 일단 영이 그 무조건 이게 가감하게 넣으면 안 되겠다. 좀 제너럴하게 최소한 이렇게 뭐 3분의 1이나 절반이라도 내가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노드를 거듭나야 되겠다고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512개의 노드들이 각각 능력을 약간 쥐어짜면서 학습을 하게 돼요. 보통은. 그리고 나중에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512개가 다 합쳐졌을 때 그것들이 이제 뭔가 하모니를 이루어내면서 적절하게 그러니까 너무 튀지도 않고 전체적인 평균선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만화에서 못하는데 약간 연주 잘 못하는데 묻어가는 애들이 좀 있었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찾아내려고 그 전체 이제 콘서트 단을 소그룹 몇 개로 나눕니다. 소그룹 몇 개로 나눠가지고 그 소그룹별로 학습을 시키니까 이제 못하는 애랑 이제 잘하는 애랑 너무 이제 그 적나라하게 보인다는 거죠. 뭐 세 명 이렇게 하니까 내가 연주를 어디를 틀리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더 빨리 피드백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개개인의 능력치가 확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콘서트를 할 때는 그 세 명이 나가는 게 아니고 전체가 그 업그레이드된 능력치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렇게 합쳐지는 뭐 그런 거로 비유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능력치가 쥐어 짜지는 게 비공하다 끝나겠네. 그 작년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오징어 게임에 보면은 여러 가지 게임이 나오는데 줄다리기를 합니다. 줄다리기를 하는데
그 혹시 보신 분, 아니 혹시 안 보신 분, 어, 그 내용이 이렇거든. 줄다리기가 하는데 이렇게 한 5명이 있다고 쳐요. 그리고 5명이 또 있습니다. 어, 이게 막 줄다리기 하다가 이쪽이 이기잖아요. 여기 싹 죽어. 어, 그냥 끝나요. 어, 진짜 죽어요. 거기서는.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5명이라 비용하면 안 되겠다. 우리 예제로 하면 이게 512명이 다 나간단 말이야. 512명이 이제 나가서 이제 줄다리기를 하는데 이기는 쪽이 합니다. 근데 뭐 그 예를 들어 가지고 힘 좀 센 사람도 있고 노인같이 이제 힘이 약한 사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뭐 그 여기 이제 힘센 사람들이 되게 많아. 어떤 한 팀에는. 근데 여기는 힘센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지략가가 있었습니다. 뭐더라 잘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되게 이상한 거였는데. 뭐지? 그 혹시 아는 사람? 예. 어떻게 이겼지? 아, 뭐 이랬던 것 같다.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줄을 이렇게 당기다가 잠깐 놓으래. 그러니까 미친 거지. 그러니까 잠깐 놓으면은 여기 이렇게 막 당기다가 이 사람들이 넘어질 거래. 그때를 노려갖고 당기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 그런 내용인데 여기 흰색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제가 전략이 있습니다. 줄을 당기다가 한번 놓으세요. 그러면 맞아 죽겠죠. 그러니까 너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빠져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빠져 있고 우리가 알아서 하면은 여기 이겨서 살 수 있다. 이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이 노드는 소외가 돼. 그러니까 이 노드는 힘이 좋은 게 아니고 뭔가 다른 면에서 능력치가 있었던 건데 그냥 이런 애들은 그냥 소외되고 그냥 이미 잘 맞추는 그러니까 이미 좀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몇 개의 사람들의 의견에 좌우되게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제 요런 쪽에 딱 걸리잖아요. 우연히 딱 이제 나왔는데 약한 애들만 이제 딱 나와가지고 하면은 그런 전략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12명이 다 나가가지고 뭔가 이제 주자리 가는 게 아니고 뭐 드랍아웃으로 이제 몇 명만 이제 뽑아갖고 나가갖고 하면은 이게 여기 힘센 사람이 많아도 재수 없으면 못 나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그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딱 나가는데 우연히 되게 최악체만 딱 골라줬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막 이제 살아야 되니까 이거라도 해보고 저거라도 해보고 온갖 그 뭐 개인들의 능력치가 다 이제 뭐 처음에 중단기 때 누구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좀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드랍아웃을 하면은 결국에는 소외되어 있던 노드의 능력치가 개발되거나 그러니까 특정 강한 노드 위주로 학습이 되는 게 좀 줄어들게 돼요. 몇 시야? 잠깐만.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드랍아웃 레이어 좀 정리하면 이거만 정리하고 쉬겠습니다. 구조가 이제 입력이 들어가고 드랍아웃 레이어가 들어가고 출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고 역할은 지금까지 제가 했던 모든 얘기는 다 그냥 잊어버리고 느낌만 기억하면 돼요. 정확한 서술은 이겁니다. 임의의 노드는 일부러 그냥 0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애들은 스칼라베 갖고 드랍아웃 레이어를 이제 통과한 애들이 총합이 좀 일정해지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드랍아웃 레이어의 역할이에요. 그 효과는 오버피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이론적인 게 아니고 이럴 것이다라고 이제 누가 이제 추측을 해갖고 사용한 레이어이고 진짜 해보니까 잘 됐더라라는 역사가 있다 했죠. 그러니까 드랍아웃이 이제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당연히 이거를 조금 약간의 해석을 하면은 이치 이터레이션마다 그러니까 이게 요것도 에폭이라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코드를 보면은 이게 드랍아웃 레이어가 여기 걸려 있고 그쵸? 여기 걸려 있고 여기는 제가 이제 에폭이라고 쓰긴 했는데 이게 미니 배치 버전으로 또 다시 생각하면 포문 안에 포문이 또 있잖아요. 그 두 번째 이제 포문 안에 여기에는 네트워크 출력이 있는 거니까 이치 이터레이션마다 노드가 랜덤으로 꺼집니다. 그러니까 한 에폭이 결정되면은 한 에폭 동안 이제 꺼지는 노드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게 아니고 이치 이터레이션마다 다 랜덤으로 꺼져요. 그리고 요러한 그 역할을 하게 되면은 모든 노드가 좀 골고루 학습되는 그런 느낌이 있고 한두 개의 특화된 능력치 그러니까 뭐 골키퍼만 잘한다든가 공격수만 잘한다든가 이런 애들보다 전반적인 능력치가 좋은 애들이 이제 살아남고 그런 쪽으로 능력치가 없다면 개발이 되는 쪽으로 학습이 됩니다. 20분에 시작하겠습니다.